오늘 주제는 왜 내 AI만 멈춰갈까?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써보면 이게 결과가 시원찮아서 그냥 관두게 되고 안 되겠다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루 종일 안 쓰셔서 그래요. 너무 간단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느 정도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파트너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학습한다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어려운 말이고 자주 많이 쓰면 우리한테 그 친구가 익숙해지겠지.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견뎌 주셔야 되는데 친구를 사귀는데 몇 번 물어보고 친구가 좋은 답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가능성이 높고 훌륭한 친구야. 그런데 버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그런데 AI는 인간처럼 생각을 안 하냐는 거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최소한 한 달은 참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추론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의 방향과 다른 답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 자체를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책에 대한 정보는 아직도 특히 한국 책은 AI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일단 한 달은 AI와 친구 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점점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데 자주 쓰지 않아서 지식 파트너인 AI가 아직은 아주 친한 친구처럼 내 구미에 딱 맞는 답을 주지는 못하는 거. 이게 원인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올해 AI를 붙들고 뭔가를 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이 말은 인정이 되는데 AI의 유별난 특징이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AI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생각에 있어서 친구랑 대화를 한다고 치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것에 대한 너의 의견을 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친구랑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AI와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이야기를 쌓아가는 내가 어느 정도 지적이냐에 따라서 지적인 답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내가 데미안에 대해서 도크록을 쓰려고 하는데 AI랑 대화를 하면서 좋은 도크록을 쓰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선 큰 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데미안이란 소설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미안의 큰 줄거리가 뭐야? 이런 대화도 좀 할 것이고 또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된 시대 배경에 대해서도 또 같이 얘기를 쭉 하고 자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싱클레어의 특징, 데미안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쭉 하고 등장인물이 그 이후에도 여럿이 나오거든요. 싱클레어를 괴롭혔던 초등학교 때의 친구도 나올 것이고 데미안의 엄마도 나올 것이고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진행을 합니다.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무엇인가가 기억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갖고 있는 여러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도크록을 쓰려고 그래. 그런데 이 도크록은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지만 데미안이 담고 있는 정신적 측면들도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갖고 있는 다른 소설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글을 쓰고 싶어. 너는 도크록을 쓴다면 무슨 구성 부분으로 쓸 것 같아? 이렇게 글 전체 개요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나는 세 번째 들어간 내용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거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대화를 해. 이렇게 해서 도크록의 초안을 AI가 쓰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좋은 도크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렇게 층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듯이 재밌게 대화를 한 최종 결과로서 내가 원하는 도크록의 초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훈련이 심지어 조금 덜 됐다고 하더라도 꽤 괜찮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포털 시대의 유재가 우리 몸에 남아있어서 그냥 물어봐요. 나 도크록을 쓰려고 그러는데 책은 데미안이야.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또 심지어는 도크록을 하나 초안을 써줘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층층이 쌓아간 대화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AI가 훌륭한 답을 주겠어요?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항상 사용을 해야 돼요. 아유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은 음성을 켜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을 타이핑을 안 하고 음성으로 답변하게 하지 말고 텍스트로 보여주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이 이야기의 과정 자체가 너무 지적이고 내가 잘 모르는 걸 중간에 물어보기도 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즐거움을 실제로 AI랑 함께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의 결과로서 좋은 답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다. 심지어는 나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I의 보편적인 답이 아니라 나의 개성을 담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프롬프트 공부하면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프롬프트에서 절대로 빼지 않아야 될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 AI가 문학평론가의 입장에서 논의를 할 건지 아니면 저처럼 기록학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할 건지 옛날에는 as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걸 썼는데 결국은 AI의 페르소나를 설정해 주는 거는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결과를 어디에 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후록 같으면은 독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결과를 주는 사람 AI의 페르소나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우리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이 두 가지는 선명하게 중간중간 계속 AI에게 주지를 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AI가 종류별로 많이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용도 쓸 때 어떤 AI를 쓰시고 그걸 지금 다 까발기라고? 네, 까발려 주십시오.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응. 저는 지금 얘기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아이데이션을 한다든지 어떤 글의 구상을 한다든지 또는 글의 초안을 잡는다든지 할 때는 일단 생성형 대화는 챗GPT 4.0 그 다음에 제미나이 프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얘랑 조금 얘기했다가 얘랑 조금 얘기하기도 하고 보고서를 쓰려고 그래. 그래서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내용이 충분히 나왔어. 그러면 이것을 글로 쓰게 하지 않고 키워드 개조식으로 정리하게 해요. 그래서 키워드 개조식 정리한 게 상세하게 완성이 됐어. 그럴 때 글쓰기는 요즘에는 클로드로 가서 글을 쓰게 합니다. 클로드가 초안을 써주면 그것을 완전히 나의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탈고 시간 퇴고라고 하죠. 퇴고 시간을 길게 가져서 나의 글로 완성하는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참고문헌 조사를 한다든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낸다든지 할 때 보통 뭐 쓰세요? 최근에 젠스파크가 미친 듯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려고 할 때는 저는 젠스파크를 주로 많이 써요. 참고문헌 찾을 때도 쓰고요. 최근에 유튜브 트렌드 같은 걸 분석을 할 때도 결국은 사이트 정보를 종합해서 젠스파크는 에이전트적인 기능을 먼저 치고 나와서 상당 부분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크롤링 같은 기능이죠. 데이터를 쭉 끌고 와서 그것을 종합해서 무엇인가 답을 주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젠스파크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은 안 하긴 합니다만 역시 나노바나나로 뭐 재미있는 작업을 자주 하기도 하고요. 3개 정도의 영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아이데이션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아까 얘기한 젠스파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젠스파크에서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한 다음에 걔를 쭉 긁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제미나이나 챗GPT로 가서 다시 또 아이데이션을 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요. 요즘에 젠스파크가 온디바이스 설치하라고 오른쪽 상단에 젠스파크 키면 나와요. 걔를 꼭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의 형태로 젠스파크를 쓰면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젠스파크가 나를 브라우저로 쓸 거예요 라는 질문을 좌측 상단에 띄워줘요. 젠스파크를 여러분들도 브라우저로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젠스파크가 온디바이스 상태 그러니까 나의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브라우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에 보면 탭이 나오지 않습니까? 탭에다가 저는 제가 자주 쓰는 AI들을 쭉 한꺼번에 다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켜면 젠스파크가 기동이 되면서 내가 썼던 AI들이 그대로 이전 사용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로 뭔가를 작업을 해요. 그럼 작업을 하다가 Alt 탭을 누르면 화면이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Alt 탭으로 젠스파크가 브라우저의 역할을 하는 화면으로 가면 상단에
AI들이 다 있으니까 요번에는 내가 노트북 LM을 써야지. 그러면 노트북 LM을 클릭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또 아래 한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트북 LM 얘기는 마지막에 안 할 수가 없죠. 얘는 완전히 감동입니다. 특히 이제 글 쓰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글을 그냥 자기 생각만으로는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노트 하나에 50개씩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논문이나 자기가 책에 대해서 요약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거나 그럼 얘를 다 연관된 주제에 대해서 노트를 만들고 거기다 소스를 등록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료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노트북 LM은 추론을 거의 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추론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등록한 소스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주는데 아주 유능한 그런 아이거든요. 저도 영어를 이거 좀 너무 자랑같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들보다는 영어를 빨리 읽는 편에 속한데 근데 이 노트북 LM이 나온 다음부터는 영어 논문 전체를 읽지는 않아요. 옛날 같으면 인트로덕션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고 필요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제는 노트북 LM이 영어 논문도 한글로 아주 쉽게 핵심을 딱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노트북 LM을 통해서 논문을 보기도 하고 유관 논문을 예를 들어 30편 정도 넣고 그 다음에 관련된 책에 대해서 내가 요약한 정보가 있으면 노트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에 등록한 걸 집어넣고 노트북 LM을 쓰면 옛날에 논문 쓸 때 옛날에 책 쓸 때보다 공력을 뭐 한 5분의 1 정도만 들여도 아주 훌륭한 학문적 근거가 있는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또는 데이터 근거가 있는 그런 글들을 또는 그런 보고서들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죠. 제가 쓰고 있는 것의 큰 틀을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AI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 내면은 이게 뭔가 그냥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꽤 좋아 보여서 그걸 또 AI한테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은 제 AI는 항상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결과물이다 탁월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관점에서 예리하게 비평해 주세요라고 써보셨어요? 이상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나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서 얘가 좀 이상해. 나는 이런 방향의 답을 원한 건 아니야. 그러면 그걸 요청을 하시면 되죠. 두 가지를 평가 부분은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잘 하신 거예요. 중간 산출물이 나왔다든지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뭔가의 성과물이 나왔으면 걔를 반드시 평가 과정을 거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꼭 넣으셔야 돼요. 하나는 평가 척도를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로 넣어도 되고요. 저는 보통 5가지를 넣어서 20점, 20점, 20점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럼 평가 척도를 뭐로 하죠? 대충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읽기의 수월성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학문적 깊이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문적 토대가 탄탄한지 여부 이런 거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메시지가 선명한지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뭔가 후킹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나 보이지 않나. 생각나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런 평가 척도들을 넣어주시고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할 때 꼭 넣으셔야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너무 좋은 평가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더 개선을 잘할 수 있도록 아주 뾰족하게 비판적으로 이것을 평가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넣으면 아주 유용한 평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가 결과가 나올 때 대체로 뒤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 개선 방향대로 내용을 바꿔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개선 방향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거를 위주로 해서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개선 방향이 사실 2장의 어느 대목이라든지 이렇게 매핑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선 방향은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켜주고 어떤 개선 방향은 뭐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삽입을 해주고 이렇게 개선 방향을 상세하게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입력을 하시면 한 방에
개선을 확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간략하게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만, 그러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라 그래도 70점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85점에서 90점 사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개선 방향을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예리하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줘. 그렇게 해도요 95점 정도씩 나옵니다. 어떨 때는 뭐 98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내 마음에 또 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사용하시면 되죠. 자주 쓰는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이 평가 부분요, 이런 거는 자기의 일종의 딕셔너리 같은데 항상 넣어두셔야 됩니다. 메모장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량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래서 자기가 자주 쓰는 프롬프트들은 쭉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쓸 때는 가서 벅 긁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AI 기록학이라는 단어도 있고 AI랑 기록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건지, 다른 분들이 요거 하나쯤은 한번 도전해보면 내 멍청한 AI를 똑똑하게 바꿀 수 있겠다 싶은 지점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AI 기록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록, 메모 등으로 행위해왔던 것을 계속 AI랑 같이 하세요 라는 의미에서의 AI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록 행위를 한 것에 AI를 추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AI를 쓸 때 어떤 부분은 기록해서 기록한 것을 다시 프롬프트로 집어넣고 이 반복 작업을 하세요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후자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AI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처럼 몸에 붙지 않으면 우리를 완전히 혁신시키지는 못합니다. 제가 저의 하루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우선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책을 읽거든요. 한 30쪽 정도, 한 20-30분 정도 제가 책을 아침에 봅니다. 그게 이제 지적인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의 신호니까. 그러면 한 30쪽 읽으면은 이거 되게 괜찮네 하는 거를 제가 뭐 2줄이나 3줄 정도 키워드로 메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메모를 하고 치웠어요. 근데 메모를 했으니까 기록이 갖고 있는 뇌의 각인 효과 때문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그냥 AI로 한 번만 대화를 해봅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점이 되게 감동적이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덧대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나의 생각이 한층 더 성장을 하겠죠. 자, 세면을 끝내고 아침에 플래너를 써요.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아침 플래너를 쓰겠죠. 저는 오전에 2개 정도, 오후에 1개 정도, 뭐 밤에 2개나 1개 정도, 이렇게 큰 틀에 저의 하루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저의 과업들에 대해서 메모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CSF를 꼭 쓰죠. 그 행위를 할 때 나의 핵심 성공 요인이 뭔가. 이거 이제 제가 기록학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썼으니까 오늘 하루에 내가 오전, 오후, 저녁에 방점을 찍고 행위를 할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그걸 또 얘기합니다. 나의 하루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느끼니? 뭐 이 정도도 좋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오후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CSF를 내가 적긴 했지만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 네가 코멘트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코멘트 해줘봐.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기록하는 거를요 전부 저는 AI랑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완전히 기믹한화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메인은 제미나이를 쓰는데 제미나이가 저를 송두리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게 AI 기록학의 한 측면입니다. 이걸 하시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AI가 생활화돼서 AI가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에서 그게 느껴져요. 근데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AI 파트너와 실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AI를 이용해서 나온 것 또는 중간에 나온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이나 메모와 연결시킬까는 이쪽 방향도 앞에 얘기를 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AI로 작업을 하면 일단 산출이, 저는 하루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냈던 산출이 한 3배 정도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과물이 우선 많아요. 결과물이 많으면 노트북 바탕화면이 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데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테일 얘기는 안 하고 파라 분류법. 그래서 노트북을 켜면 파라만 나와야 돼요. 파의 P는 프로젝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A는 에어리어인데 말하자면 루틴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PA가 현행,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의 기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R은 리소스인데 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내가 다 읽었어. 또는 책을 읽은 것에 대한 나의 요약본이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도서관에 경력을 시켜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프로젝트나 에어리어에서 내가 한 일이 이제 액티브 상태가 끝났어. 그러니까 일이 완전히 종료됐어. 그러면 걔를 아카이브 폴더로 옮기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평상시에 무엇인가 지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는 업무적인 행위를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PARA 폴더에 체계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 리소스들을 끄집어내서 걔를 AI에다가 상당히 미리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어떤 아이디에이션을 해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기록학적인 자료 정리를 한 상태에서 AI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의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을 종합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할 때 AI랑 대화만 하셔서는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서 휘발되어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AI랑 대화해서 어느 정도 얻게 된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어떤 핵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계속 메모를 하면서 AI랑 대화를 해요. 그게 귀찮은 사람은 아래 한글을 열어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lt 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 한글에 일부를 넣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역시 손메모를 권해요. 그러면 AI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의 중심축을 잃지 않게 됩니다. AI의 제일 큰 병폐가 우리가 AI에게 휘둘리는 거거든요. 내가 AI를 조정하는 그런 디렉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AI에게 휘둘려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메모 기록을 하면 나의 생각의 중심축을 계속 AI에게 집어넣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AI가 완전히 나의 지적 파트너가 되지 내가 AI 무슨 표절 같은 걸 하는 그런 위험성이 이제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화 나눈 것 중에서 저는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AI는 프롬프트 공부다? 아니다. AI는 습관이.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AI를 특정한 일에만 사용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는 모든 일에 조금씩 어떤 거는 완전히 AI에게 대행하는 수준으로 어쨌든 두 가지를 합치면 하루 종일의 나의 일상 또는 나의 업무는 AI와 함께 이루어진다. 요걸 습관화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미에 얘기한 AI 기록학인데요. 결국은 기록과 AI가 항상 평행선을 그을 때 지식 형성의 주도권이죠. 그것을 AI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그 상태에서 AI가 아주 유능한 지적 파트너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이고요. 세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 듣고 AI를 저렇게 많이 사용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3년 이내에 우리 삶에서 AI가 곁에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하는 내 직업이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AI를 생활화하고 기록을 중심에 세우고 AI를 디렉트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면 나는 새 시대의 완전한 루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위기감. 이걸 오늘 제 영상 보고 같이 꼭 느끼셨으면 합니다. 2025년부터는 완전히 AI의 시대였어요. 2026년, 2027년 더 극심해집니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AI를 생활화하는 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시도하시기 바랍니다.